저는 테라다 프로듀서가 퇴사했다는 말을 듣고 슈퍼로봇 대전은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그가 임원으로 승진했기 때문이죠. 보통 개발을 주도하는 팀장을 사업을 관리해야 하는 임원으로 승진시킬 경우 높은 확률로 해고할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나미의 코지마 히데오가 그랬듯 테라다 타카노부가 실제로 퇴사했던 말이죠. 그래서 이젠 끝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만 신기하게도 2025년 신작인 슈퍼로봇 대전 Y가 공개되었습니다. 당연히 온 커뮤니티, 카톡창은 불타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미약하게나마 나오는 의견이 윈키 시절이 그립단 이야기였습니다. 슈퍼 로봇 대전 팬들의 화제는 보통 두 가지죠. 하나는 신작이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윈키 시절과 반프레스토 시절 중 어느 쪽이 좋았냐는 겁니다. 그만큼 한때 슈퍼 로봇 대전의 외주 제작을 담당했던 윈키 소프트의 존재감은 큰데요. 이 회사는 2016년 자기 파산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진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이 회사가 왜 두꺼운 팬층이 있음에도 무너졌는지,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윈키 소프트는 198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PC게임을 주력으로 만들었지만 84년에 윈블던 테니스를 발매한 이후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를 발매했음에도 큰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때 윈키 소프트에게 변화의 바람이 밀려옵니다. 1985년부터 닌텐도 패미컴의 열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이때 여러 회사들, 심지어 게임 회사가 아니어도 게임 사업에 뛰어들고 있었죠. 이때 반다이도 근육맨을 시작으로 패미컴에 참가합니다. 단 반다이는 게임을 열심히 개발한다기보다는 자세히 수많은 IP를 여러 개발사에 위탁해서 게임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회사였죠. 윈키 소프트가 슈퍼로봇 대전을 개발한 경위는 전에 설명했으니 개요란 고정 댓글란에 있는 재생 목록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하튼 슈퍼로봇 대전은 윈키 소프트가 만든 최고의 히트작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별로 안 팔렸던 이 작품, 하지만 제4차 슈퍼로봇 대전, 신 슈퍼로봇 대전, 그리고 슈퍼로봇 대전 F 등의 작품이 연이어 좋은 판매량을 보였고 덕분에 윈키 소프트는 99년 기준 회계연도 연간 수입이 4억 엔이나 되는 회사로 성장하죠. 하지만 윈키 소프트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원래 반프레스토는 4차를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접으려고 했지만 시리즈가 계속 나오면서 매출이 오르고 있었기에 아예 20년간 계속 이어지는 시리즈를 만드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죠. 하지만 테라다는 이때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결정이 내려진 90년대 초중반은 거품 경제 붕괴로 인해 로봇물의 판매량과 투자가 크게 줄었죠. 로봇물 자체의 인기가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후 에반게론이 전세계적인 사회현상이 되지만 그건 한참 뒤의 이야기. 당시엔 이렇게 가다간 언젠가 매출이 추락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수십 년 뒤의 미래를 예언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 테라다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슈퍼 로봇 대전은 매번 똑같은 변화가 없는 시리즈라고 오해를 받고 있지만 사실 작품을 잘 분석해보면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걸 하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좋은 예가 신 슈퍼로봇 대전인데요. 반프레스토가 SD로 게임을 만든 이유는 하드웨어의 성능 문제도 있지만 리얼 사이즈를 그대로 쓰면 의장권에 관련된 사용료도 같이 내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경품 게임을 위해 디자인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는 눈동자가 있는 SD 캐릭터를 게임에 쓴 것이죠. 하지만 테라다는 굳이 자신의 첫 작품을 리얼 사이즈의 로봇 대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굳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는 성능이 뛰어난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게임을 출시한다면 그에 준하는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 작품은 목표 판매량을 채우지 못했고 이후 리얼 사이즈의 판권작을 활용한 로봇 대전은 자취를 감추었는데요. 저는 윈키 소프트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비단 윈키 소프트만이 아니라 당시 일본의 게임사들은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세가 세턴이 등장하자 닌텐도의 야마우치 히로시 사장은 21세기의 소프트웨어에 대용량은 필요 없다. 인해 전술이 필요한 개발을 하면 소프트웨어는 모두 침몰한다 란 말을 하는데요. 이는 라이벌을 견제하기 위한 말이기는 했지만 사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당시 일본의 여러 게임사들은 개발비 폭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게임을 개발했던 개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카트리지의 저용량 게임의 개발팀은 정말 소박해서 슈퍼 패미컴 시대에도 상당수의 게임 제작팀은 10명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4차 슈퍼 로봇대전 S도 스태프와 성우수가 비슷할 정도였고요. 하지만 이후 미디어가 대용량이 되면서 개발 인력, 특히 그래픽에 필요한 인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이는 인건비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개발팀을 훈련시키는 것과 그렇게 훈련된 개발팀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슈퍼 로봇대전과 슈퍼 로봇대전 F는 좋은 예였죠. 이때 윙키소프트는 두 팀으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슈퍼 로봇대전을 실제로 만들던 윙키소프트의 사카타 마사히코 씨가 지휘하던 메인 팀, 이들은 반프레스토가 주력으로 생각한 슈퍼 로봇대전 F를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다른 한 팀은 4차 S를 성공시킨 타라다 씨가 지휘를 한달까 윙키소프트 사장과 기싸움을 해야 했던 신 슈퍼 로봇대전 팀이었죠. 후자는 좋은 성적이었지만 윗분들의 기대치는 채우지 못했는데 전자는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당시 이 프로젝트를 지휘하던 사카타 씨가 병으로 물러나는 바람에 신 슈퍼 로봇대전을 지휘하던 타라다 씨가 후임 프로듀서가 된 것이죠. 사실 이때 윙키소프트의 인력 운영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선 4차, 4차 S, 신, F 등이 연이어 개발되는 바람에 휴식기를 갖지 못한 개발팀의 피로도가 상당했죠. 일설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인력의 이탈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무리한 상황에서 프로젝트에 연이어 문제가 발생했죠. 반프레스토가 세턴으로 나오는 슈퍼 로봇대전 F를 주력으로 생각한 이유는 바로 신세기 에반게리온 때문이었죠. 이유인즉 에반게리온은 죽어가던 로봇물을 살린 희망이었고 반다이는 이 열풍에 올라타 각종 에반게리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에반게리온의 게임업 한 건은 세가가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즉 슈퍼 로봇대전에 에반게리온을 출연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세턴으로 게임을 내야 했던 것이죠. 문제는 에반게리온이 수십 년간 분석이 된 후에도 그 내용이 파악이 전혀 안 되는 물건인지라 분석 결과가 갈릴 정도로 난해한 작품이라 시나리오에 녹여내는 과정에서 개발이 상당히 지연된 겁니다. 게다가 당시 반프레스토는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성우가 은퇴했거나 고인이 되었다면 대역성으로 쓰지만 당시에는 무조건 원작 성우를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죠. 그래서 원작 성우가 출연을 고사한 전보트3가 게임에서 빠지기도 했으며 심지어 토토 기네스의 성우 오사카 호즈미의 경우 20년 전에 은퇴한 사람을 찾아내서 녹음하는데 상당 기간을 허비해버리고 말았죠. 이런 식으로 점점 개발에 문제가 생기는 판에 프로듀서인 사카타시마저 물러나와버린 상황. 신슈퍼를 마친 타라다가 온 시점에선 작업 상태는 그야말로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윙키소프트는 사카타 CEO의 대안이 없던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하청을 소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험하게 운용했는데 이 와중에 CD 매체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자 계약직 등의 인력을 급격하게 불렸고 이 인원이 100명을 넘어가는 것도 모자라 도쿄와 오사카에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화상회의로 관리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죠. 쉽게 말해 하청업체의 인력 관리에 문제가 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F는 온갖 부조리한 버그가 넘쳐났고 그나마 제때 만들지도 못해 게임이 도중에 끝나는 반쪽짜리 게임을 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F 완결편이라는 게임을 따로 사야 했습니다. F 시리즈의 판매량은 역대급이었습니다. 에반게리온의 게임화 관리가 풀리면서 플레이스테이션으로도 이식되었는데 세턴판이 55만 장, 플레이스테이션판이 30만 장이 팔릴 정도로 크게 성공했고 완결판의 판매량까지 합치면 그 성적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게임 쪽의 팔기는 유저들의 불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물론 그 이유 중 하나는 반프레스토가 그 사실을 끝까지 숨기다가 발매 한 달도 안 되어 기습 발표하는 바람에 그 사실을 모른 채 사는 식으로 당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게임이란 측면에서 보면 윙키소프트의 개발 능력이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 난리 때문에 신슈퍼 로봇대전이 52만 장이나 출하되었음에도 속편은 개발 중단되었고 F의 경우에는 결국 쪼개서 팔아야 했죠. 훗날 타라다 씨는 이것이 정말 큰 상처라고 말하지만 이는 훗날 벌어질 사태에 비해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999년 6월 10일 과거에 윙키소프트가 직접 개발했던 2차, 3차 EX를 리메이크한 작품인 슈퍼 로봇대전 컴플리트 박스가 발매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윙키소프트의 개발 능력이 이 시점에선 무너져 있었음을 여실하게 보여줬죠. 간단히 설명하면 이 게임들은 F와 시스템이 전혀 다른데도 F의 엔진을 활용하여 F의 시스템에 맞춰 개발하는 바람에 슈퍼 로봇대전에 익숙한 사람도 게임을 하기가 힘들었죠. 원작이 없는 시스템에 게임을 무리하게 끼워 넣는 바람에 게임의 밸런스가 다 망가져 버린 겁니다.
지금 팬들이 윙키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어렵기는 했지만 고민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 얼마든지 클리어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생기는 성취감이 상당했기에 윙키 소프트의 팬들이 많았던 거예요. 문제는 이 회사가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의미로는 점점 퇴보하고 있었죠. 컴플리트 박스는 결과적으로 태업 그 자체란 평가를 받았고, 이 시점부터 슈퍼 로봇 대전 프로젝트는 윙키의 손을 떠나 반프레스토가 직접 거치형과 휴대용으로 팀을 나눠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5월 반프레스토가 직접 개발한 슈퍼 로봇 대전 알파가 사상 최대의 판매량을 올리면서 새로운 슈퍼 로봇 대전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죠. 하지만 당시 윙키는 이 상황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99년 3월기에 발표한 윙키 소프트의 연수익은 약 4억엔. 이는 윙키 소프트에게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한 액수였죠. 이 시점에서 윙키는 자신들만의 오리지널 작품에 도전합니다. 그 첫 작품이 2000년에 발매된 성령기 라이블레이드로 그들이 제일 잘했던 슈퍼 로봇 대전 시스템을 도입한 게임이었죠. 이 작품은 원래 2차 로봇 대전 개발 당시에 기획되었던 오리지널 작품, 마장기신의 세계관을 이어받은 작품이기도 하며, 만약 윙키가 반프레스토의 하청을 계속했다면 마장기신2로 발매될 게임이기도 했죠. 하지만 마장기신의 판권은 반프레스토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뀐 이 작품은 난이도가 쉬운 게 문제였지만 메카닉, 캐릭터, 스토리가 나름 괜찮았죠. 첫 독립작품치고는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판매량이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예고까지 했던 속편들은 발매되지 못했고, 이후 윙키 소프트는 코나미 산하에 들어가 역사상 길이 남을 로봇 액션 게임으로 평가되는 아누비스가 아니라 존 오브 디 엔더스의 게임보이판 게임인 존 오브 엔더스 2173 테스타멘트를 발매하면서 하청 일을 계속하죠. 이후 다크라이 하청을 받아 아틀라스와 함께 신세기 용자 대전을 발매하는 등 여러가지 하청 업무를 계속 이어나가지만 이런저런 히트작을 내지 못하면서 실적은 계속 추락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2010년까지 이어졌죠. 결국 윙키 소프트는 2010년 마장기신의 리메이크 작품으로 슈퍼 로봇 대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가장 실적이 좋았으니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여러가지 증언으로 밀어볼 때 마장기신의 캐릭터의 판권은 반프레스토의 것이지만 이 캐릭터가 활약하는 세계관과 설정은 윙키의 것이었기에, 또한 반프레스토가 1999년 마장기신 사이버스터란 애니를 만들었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 이 세계관을 잘 활용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들을 받아들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얻은 마지막 기회, 하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윙키 소프트의 게임은 품질이 좋다고는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재미있습니다. 그 독특한 밸런스가 푹 빠져들게 한다고나 할까요? 즉, 그들이 쌓아올린 명성은 거짓은 아니었던 셈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왜 힘을 쓰지 못할까요? 문제는 과거의 영광에서 전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테라다가 어떻게든 변화를 주기 위해서 성장하고자 노력했다면 윙키 소프트와 사가타 마사히코는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플레이스테이션2로 나온 신세기 용자대전이 호평을 받은 이유는 과거 윙키 소프트의 슈퍼 로봇 대전의 방식을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만들었던 그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가 않았던 거죠. 특히 새로운 개척지라는 용자 게임에선 더더욱 말이죠. 즉, 그들의 영광은 어찌 보면 슈퍼 로봇 대전이란 틀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슈퍼 로봇 대전으로 돌아온 것이지만 문제는 그들이 떠났던 10여 년간 슈퍼 로봇 대전도 진화했다는 것이었죠. 이런 상황임에도 그들은 게임을 만드는 방침을 바꾸는데 인색했어요. 99년 컴플리트 박스 이후 13년 만에 나온 완전 신작인 마장기신2는 캐릭터 게임으로선 합격점이었지만 이야기는 거의 진행이 안 된 채 떡밥만 난무했습니다. 시스템과 편의성은 기존 슈로데에 비해서 후퇴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당시 슈로데 치고는 낮은 판매량인 11만 896장을 판매하는데 그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편인 마장기신 3였는데 DLC를 사지 않으면 클리어가 힘들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데다 시나리오는 가뜩이나 진도가 안 나갔던 전편보다 더 진도가 안 나갔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2편과 3편에서 진행된 사건의 분량이 1편을 넘지 못하자 팬들은 이에 크게 분노했고, 결국 다운로드판을 제외했다지만 플레이스테이션 3, 플레이스테이션 비타판의 판매량 합계가 75,431장에 그치고 말았죠. 결국 마장기신 프로젝트는 사실상 동결되게 되었고, 테라다는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마장기신 F를 만들게 됩니다.
이 작품은 완성도는 상당히 높지만 3편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팬들은 이때 윙키 소프트가 정리될 거라고 예측하기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후 반다이 남코, 코나미 등의 위탁이 줄어들었어요. 정확히는 마장기신 2가 나온 시점부터 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마장기신 3가 나온 시점에선 일이 거의 없어진 걸로 보입니다. 이후 윙키 소프트는 스마트폰 게임, 소셜 게임에 진출하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자기 파산해버리죠. 그때 부채가 무려 2억 5천만 원, 한화로 25억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모든 지적재산권은 채권자 중 하나인 D4 엔터테인먼트로 이관되었으며 프로듀서인 사가타 마사히코는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2018년에 모바일 게임인 슈퍼로봇 대전 크로스 오메가에서 마장기신 관련 시나리오를 쓰면서 모습을 드러냈죠. 정리해보죠. 윙키 소프트의 슈퍼로봇 대전은 밸런스가 그리 좋은 게임은 아니었습니다. 부조리한 스테이지 구성도 많았죠. 하지만 재미있습니다. 몇 번이나 클리어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윙키 소프트의 로봇 대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하지만 이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가 잘 나가는 데만 정신이 팔려 인력을 키우고 관리할 생각이 없기도 했고 이후 어떤 형태로든 성장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신 슈퍼 로봇 대전과 슈퍼 로봇 대전 F를 동시에 위탁받자 시나리오 작가를 고용하기는커녕 사장이 직접 시나리오를 써서 동방불패를 외계인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했으며 급기야 사카타시가 쓰러지자 대체 프로듀서가 없는 바람에 원청이 직접 수습을 하게 만들기도 했죠. 그런 상황인데 고집은 또 강했습니다. 사람들이 로딩 때문에 힘드니 전투씬을 끄게 달라고 해도 열심히 만들었으니 봐달라면서 고집을 굽히지 않았죠. CD 매체로 바뀌면서 생긴 사람들의 불편함을 전혀 고려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분위기는 달랐죠. 게임계는 하드웨어가 진화하면서 크게 바뀝니다. 유저 편의성은 증가하고 쾌적해진 게임이 늘어났죠. 하지만 이 회사는 이런 변화에선 끝까지 눈을 돌린 채 10년이 지났음에도 90년대에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는 분명히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슈퍼 로봇 대전에 열광했던 팬의 한 사람으로선 살짝 아쉬운 몰락이긴 하네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